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된 객주의 안방에서 단말마 같은 비명소리가 터져나와 정적을 깨뜨렸다. 이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객주 최만석은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눈앞에 놓인 흑단나무 상자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값비싼 상자 안에는 그가 기대했던 황금이나 보석 따위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대신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낡고 해진 집신 한 켤레가 흉물스럽게 놓여 있었으며 그 집신 바닥에는 10년 묵은 진흙과 거무튀튀하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엉겨붙어 보는 이로 하여금 구역질을 치밀게 만들었다. 방안을 가득 채우던 최고급 침향 냄새는 순식간에 시궁창 썩는 냄새로 뒤덮였고 최만석은 뒷걸음질 치다 뒤에 있던 병풍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말았다. 밖에서 보초를 서던 하인들이 화들짝 놀라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자 그는 짐승처럼 꽥 소리를 질러 그들을 물리쳤다. 물러가라,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썩 물러가. 최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그 흉측한 상자로 시선을 돌렸는데 집신 옆에는 곱게 접힌 한지가 한 장 놓여 있었고 그 종이 위에는 먹물이 아닌 붉은 선혈로 쓴 듯한 글귀가 촛불에 비쳐 섬뜩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눈보라가 살을 내는 추위보다 더 차가웠던 당신의 마음을 돌려드리러 왔소. 글씨체는 유려하면서도 칼날 같은 기백이 서려 있어 보는 사람의 심장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최만석은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머릿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10년 전의 기억이 벼락처럼 내리꽂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잊고 싶었고, 아니 이미 잊었다고 확신했던 그날 밤의 일이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비단 저고리를 축축하게 적셨고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리며 허공을 헤매기 시작했다. 기억은 정확히 10년 전 유난히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동지 섣달의 밤으로 그를 끌고 갔다. 당시에도 최만석은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객주였으나 지금처럼 거상주상은 아니었기에 돈 한 푼에 벌벌 떨며 인심이 야박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날 밤 문풍지가 찢어질 듯 바람이 울부짖던 시각에 누군가 객주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어보니 갱겹에 낡은 도포를 걸치고 갓조차 쓰지 못한 젊은 선비 하나가 눈사람처럼 눈을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그의 입술은 보랏빛으로 얼어붙어 있었고 발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발가락이 다 드러난 집신을 신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송장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 선비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주 주인장,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날이 밝는 대로 떠나리다. 내 지금 가진 돈은 없으나 훗날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소. 그때 최만석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술상을 받고 있던 참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밀려드는 찬바람과 함께 거짓골을 한 선비가 나타나자 인상을 찌푸리며 침을 쬐 뱉었다. 재수없게 어디서 거짓대가 몰려와서 남의 장사를 망치려 드는 게냐. 은혜 흙내놈 꼴을 보니 내일 당장 얼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판인데 귀신이 되어 갚겠다는 게냐. 최만석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선비는 자존심을 굽히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염치 없는 줄 아오나 이대로 나가면 동사할 것이 뻔하니 헛간이라도 줬소. 부디 자비라는 것을 베풀어 주시오. 그러나 그 단어 자비라는 말은 최만석의 비틀린 심기를 더욱 건드리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마시던 술잔을 선비의 발치에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자비는 돈 있는 자들이나 찾는 것이다. 엽전 한 뼘 없는 놈이 어디서 감히 객주에 발을 들여 당장 꺼지지 않으면 몽둥이 찜질을 해줄 테다. 그 순간 선비의 눈빛이 변했다. 얼어붙은 속눈썹 아래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눈동자가 아닌 마치 숯불처럼 타오르는 형형한 안광이 최만석을 꿰뚫어 보았다. 선비는 바닥에 떨어진 술잔 파편을 밟고 서서 피가 배어나오는 집신을 신은 발을 떼지 않은 채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그대가 내게 보인 이 비정한 처사를 내 뼈에 새기고 가겠소.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언젠가 이 빚을 갚을 날이 올 것이오. 그 말은 저주라기보다는 서늘한 예언에 가까웠다. 최만석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으나 이내 하인들을 불러 선비를 강제로 끌어내게 했다. 장정들에 의해 눈밭으로 내동댕이 쳐진 선비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묵묵히 찢어진 옷깃을 여미며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다. 하인들이 대문을 닫아걸 때
최만석은 문틈으로 보이는 눈 위에 남겨진 핏자국 선비의 터진 발에서 나온 그 붉은 흔적을 보았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최만석은 눈앞에 상자 속에 들어있는 집신이 바로 그날 밤 선비가 신고 있었던 그 집신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집신의 모양새와 묻어있는 흙의 색깔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마도 그날 밤 이후 그가 겪었던 묘한 찜찜함 때문이었으리라.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상자 뚜껑을 닫으려 했으나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막고 있는 것처럼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럴 리가 없다. 그놈은 분명 그날 밤 얼어 죽었을 게야. 그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았을 리가 없어. 산짐승의 밥이 되었거나 객사했을 텐데 누가 이런 장난질을 친단 말이냐. 최만석은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렸지만 공포심은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는 급히 방구석에 놓인 화로를 끌어당겨 붉은 글씨가 쓰인 한지를 불꽃 속에 집어넣으려 했다. 종이가 불길에 닿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메말라 바스락거릴 것 같던 한지가 불에 타기는커녕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마치 살아있는 살점 타는 듯한 역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한 것이다. 최만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종이는 바닥을 굴러 다시 그의 발치 앞에 멈춰섰다. 붉은 글씨는 불길 속에서도 전혀 그을리지 않고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거늘 종이에 적힌 글귀가 환청처럼 그의 귓가에 윙윙거렸다. 최만석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다. 10년 동안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했다. 고을 사또에게 뇌물을 바쳐 뒤를 봐달라 하고 가난한 소작농들의 고혈을 짜내어 논밭을 늘렸다. 그에게 양심이란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했고 돈만이 유일한 진리이자 권력이었다. 그런데 고작 낡은 집신 한 켤레가 그의 견고한 성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스산한 바람소리와 함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최만석은 깜짝 놀라 문 쪽을 노려보았다. 누구냐게 누구 없느냐.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겨울바람이 창호지를 때리는 소리만이 요란할 뿐이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풋마루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마당 한가운데에 누군가가 서 있었던 듯한 눈 위의 발자국이 대문에서부터 안방 앞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발자국은 맨발의 형상이 아니라 집신을 신은 자국이었으며 들어온 흔적은 있으나 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최만석은 헛것을 본 것이라 여기며 눈을 비볐지만 발자국은 여전히 그곳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는 비틀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다. 방 안에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일렁이며 길게 춤을 췄다. 그림자가 벽면을 따라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마치 10년 전 그 선비의 형상처럼 보였다. 최만석은 흑단 상자를 보자기로 덮어버리고 싶었지만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상자 구석에 작게 음각으로 새겨진 문양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흔한 꽃무늬나 기하학적 무늬가 아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세 개의 말이 그려진 마페마파의 형상을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 놓은 문양이었다. 최만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페아맹어사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거지가 과거에 급제했을 리가 만무하다. 설사 급제했다 한들 10년 전에 그 사소한 원한을 갚으러 여기까지 왔을 리가 없어. 그는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애썼지만 본능적인 육감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금 1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자신이 걷어찼던 선비가 눈밭에 쓰러졌을 때 품 안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었다. 그때는 그저 헌책 부스럭이라고 생각해서 하인에게 쓸어버리라 명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소중하게 기름종이에 쌓인 붓 한 자루였던 것 같다. 선비가 그 붓을 주우려 손을 뻗었을 때 최만석은 잔인하게도 가죽신을 신은 발로 그 붓을 밟아 부러뜨렸었다. 글줄이나 읽는다고 유세 떨지 말고 가서 밭이나 갈아라. 그 모욕. 선비가 붓이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지었던 그 표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슬픔에 가까운 깊은 연민과도 같은 표정이었다. 최만석은 이제야 그 표정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의 눈빛이었다.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최만석은 결국 자신의 신복인 마름,
거칠이를 부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방문을 조금 열고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거칠아, 거칠이 놈 있느냐? 잠시 후 투박한 발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달려와 갯마루 아래서 조아렸다. 예, 대주 어른 부르셨습니까요? 최만석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방 안의 상자를 가리키려다 멈칫했다. 이것을 아랫 것들에게 보이면 흉흉한 소문이 날 것이 뻔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10년 전 장부를 가져오너라. 숙박부 말고 내가 따로 관리하던 그 비밀 장부 말이다. 거칠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주인의 안색이 흑빛인 것을 보고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다. 최만석은 혼자 남겨진 방에서 다시금 공포와 마주했다. 집신에서 풍기는 피 냄새는 점점 더 짙어져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마치 그날 밤의 눈보라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느꼈다. 내일 모레면 현감 사또와 함께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는 큰 연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업권을 따내기로 약조가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그의 인생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상자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치려 하고 있었다. 최만석은 이를 악물었다. 누군지 몰라도 내 앞길을 막는 놈은 가만두지 않겠다. 귀신이든 사람이든 내 돈으로 다 해결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창호지문에 비친 달빛은 마치 10년 전 그 선비가 흘렸던 차가운 눈물처럼 푸르스름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밖에서는 때 아닌 까마귀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지며 불길한 전조를 알리고 있었다. 화려한 청사초롱이 밤하늘을 수놓고 객주의 안뜰에서는 흥겨운 가야금 선율이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다.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떠도는 바깥 세상과는 달리 최만석의 객주 안은 별천지와 다를 바 없었다. 대청마루에는 비단 보료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산의 진미가 떡하니 차려져 상다리가 휘어질 지경이었다. 기름진 엔고기 구이와 동해에서 갓 잡아 올린 전복죽, 그리고 향긋한 송이 산적 냄새가 진동하여 문 밖을 지나는 행인들의 배고픈 창자를 뒤틀리게 만들었다. 상석에는 배가 남산만큼 튀어나온 고울 원님, 조, 현감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기름기가 흐르는 입술을 실룩이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최만석은 그 옆에 납작 엎드려 마치 충직한 개처럼 연신 술을 따르며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사또나리 이 술은 제 고향에서 특별히 공수해온 천일주의옵니다. 한 잔 드시고 만수무강하소서. 최만석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으나 그 눈빛 속에는 초조함이 깃들어 있었다. 조현감은 껄껄 웃으며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허허 최객주, 자네 덕분에 이 고을이 돌아가는 게야. 관아의 곶감보다 자네 객주의 창고가 더 풍족하다는 소문이 아주 헛소문은 아닌 모양일세. 현감의 농담 섞인 치아에 좌우에 배석한 이방과 형방이 덩달아 아부를 떨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흡사 까마귀 떼가 지저귀는 소리처럼 날카롭고 불쾌하게 울려 퍼졌다. 최만석은 겉으로는 함께 호탕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어젯밤의 그 핏빛 집신이 떠올라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불안감을 잊으려 연거푸 독한 술을 들이켰다. 술 기운이 오르자 잠시나마 공포가 무뎌지는 듯했다. 그는 품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슬그머니 조현감의 소매 끝으로 밀어넣었다. 사또날이 지난번 말씀드린 그 산아래 척박한 땅들을 개간하는 건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드리오며 약소 하나마 제 성의를 담았습니다. 그 척박한 땅이란 실은 가난한 소작농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옥토였다. 최만석은 관아의 힘을 빌려 그 땅을 헐값에 강제 매입한 뒤 다시 소작농들에게 높은 소작료를 받고 빌려줄 심산이었다. 조현감은 봉투의 두께를 손끝으로 가늠해 보더니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암 그렇고 말고 백성들이 무지하여 땅을 놀리는 것보다야 자네 같은 유능한 객주가 관리하는 것이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지. 내 내일 당장 관인을 찍어보내리다. 뇌물과 청탁이 오가는 이 추악한 거래는 향기로운 술 냄새와 기생들의 웃음소리에 묻혀 아름다운 미담인 양 포장되었다. 기생들은 붉은 치마를 휘날리며 춤을 추었고 현감은 젓가락 장단을 두드리며 흥에 겨워 노래를 흥얼거렸다. 최만석은 그 광경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돈이면 다 해결된다. 관아의 수령이 내 편인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린단 말이냐. 어젯밤 일은
누군가의 질 나쁜 장난일 뿐이야. 그러나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관아의 전령 하나가 급히 뛰어들어와 이방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이방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더니 조심스럽게 조현감에게 다가가 말을 전했다. 사또, 고개 너머 주막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조현감이 취한 눈을 개슴츠레 뜨며 물었다. 소문이라니 이 좋은 날에 무슨 재수 없는 소리냐. 이방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암행어사 안익유 씨가 이 도더에 출도했다는 소문이 옵니다. 옆 고을 현감이 며칠 전 파직을 당해 압송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그 순간 연 회장의 공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가야금을 뜯던 기생의 손이 멈칫했고 술잔을 들던 형방의 손도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암행어사. 그 네 글자는 탐관오리들에게 저승사자의 이름이나 다름없었다. 조현감은 짐짓 태연한 척 헛기침을 하며 술상을 내리쳤다. 에잉, 그까지 뜬 소문에 호들갑을 떨다니. 한양에서 온 새님들이 길이나 제대로 찾겠느냐. 그리고 내 뒤에는 조정의 대감마님들이 버티고 계시거늘.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현감은 큰 소리 쳤지만 그의 눈동자는 쥐새끼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최만석이었다. 그의 손에서 술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깨진 사기 조각이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느껴졌다. 어젯밤의 집신, 그리고 마패 문양이 새겨진 상자,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단 말인가. 10년 전 그 선비가 정말로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왔단 말인가. 최만석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뛰었다. 그는 환영을 보기 시작했다. 기생들이 춤추는 그림자가 마치 몽둥이를 든 저승사자처럼 보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청사초롱은 도깨비 불처럼 일렁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또나리 소인이 갑자기 속이 좋지 않아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조현감은 자신의 불안함을 감추느라 최만석을 잡지도 않았다. 최만석은 도망치듯 대청마루를 내려와 뒷마당으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달아오른 얼굴을 때렸지만 공포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우물가에 주저앉아 찬물로 세수를 했다. 정신 차려라 최만석. 네가 누구냐. 맨주먹으로 이 큰 객주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고작 거짓대나 어사 따위에 무너질 네가 아니다. 그 시각 객주의 높은 담벼락 너머 어둠 속에는 또 다른 세상이 존재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쪽은 주지육림, 조칠어린의 낙원이었으나 바깥쪽은 생지옥이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이 담벼락 밑에 쪼그리고 앉아 안에서 풍겨나오는 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며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다. 누더기를 걸친 노인들은 추위에 떨며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견디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노파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놈의 객주놈 천벌을 받을 게야. 내 땅을 뺏어가고 우리 영감을 화병으로 죽게 만들더니 저리도 희희낙낙하며 잔치를 벌이다니. 옆에 있던 젊은이가 노파의 입을 틀어막았다. 쉬탈미. 들키면 뼈도 못 추려요. 저놈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라고요. 그들의 대화는 어둠 속에 묻혔지만 그 굶주린 그림자들 사이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군중의 가장 뒤편 삿갓을 깊게 눌러 쓴 한 남자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어둠의 일부인 양미동도 없이 서 있었으나 삿갓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만은 맹수의 그것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최만석의 거친 숨소리와 현감의 거만한 웃음소리를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다. 남자의 손에는 낡은 지팡이 대신 보이지 않는 칼날이 쥐어져 있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객주의 뒷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소리는 눈 위에 찍히지 않을 만큼 가벼웠으나 그가 뿜어내는 기세는 주위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렀다. 다시 객주 안 최만석은 우물가에서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누구냐? 거기 누구 없느냐? 그는 어둠을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때 바람에 날려온 낙엽 하나가 그의 어깨에 툭 떨어졌다. 최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조차 무서워하고 있었다. 죄지은 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옥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서둘러 자신의 안방으로 도망쳤다. 방 안에는 여전히 그 흑단 상자가 보자기에 덮인 채 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는 상자를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상자를 태워버리겠다. 아니, 아예 땅속 깊이 파묻어버려야겠어. 연회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지만 처음에 흥겨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현감은 억지로 술을 마시며 횡설수설했고 이방과 형방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최만석이 사라진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손님이 앉아있는 것처럼 서늘한 기운이 맴돌았다. 마당의 장작불이 사그라들면서 그림자는 더욱 길어졌고 그 길어진 그림자 속에서 굶주린 백성들의 원망 어린 눈빛이 도깨비불처럼 타오르는 듯했다. 최만석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귀를 막았지만 10년 전 그 선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언젠가 이 빚을 갚을 날이 올 것이오. 그날 밤 최만석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끝도 없는 눈밭을 맨발로 걷고 있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려 눈을 붉게 물들였다. 아무리 걸어도 객주는 보이지 않았고 뒤에서는 늑대떼가 쫓아오고 있었다. 그가 넘어져 뒤를 돌아보았을 때 늑대의 얼굴을 한 10년 전의 선비가 그를 내려다보며 으르렁거렸다. 내 집신을 돌려다오. 내 잃어버린 10년을 돌려다오. 최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밖에서는 닭이 울며 새벽을 알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새벽은 희망의 시작이 아니라 파멸의 서곡이었다. 최만석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을 하얗게 덮고 있었는데 그 눈밭 위에 어젯밤에는 없었던 새로운 발자국이 대문에서부터 안방 문 앞까지 또다시 찍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발자국 옆에 붉은 매화꽃 한 송이가 떨어져 있었다. 겨울에 피지 않는 매화. 그것은 죽은 자가 보내는 초대장과도 같았다. 최만석은 직감했다. 오늘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어제 들었던 암행어사의 소문은 헛소문이 아니었다. 그림자는 이미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고 그는 도간에 든 쥐신새였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그는 여전히 헛된 희망을 품었다. 오늘 조 현감이 도장을 찍어주면 그 땅 문서를 가지고 한양으로 튀자.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다. 그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남자는 10년 전보다 훨씬 부유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쫓기는 짐승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밖에는 하인들이 마당을 쓸고 있었고 대문 밖에는 10년 전 그날처럼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하나가 서성이고 있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정확히 제자리로 돌아와 멈춰 서고 있었다. 아침 해가 밝아왔으나 최만석의 객주마당에는 여전히 밤의 냉기가 가시지 않고 있었다. 밤새 내린 눈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지만 최만석의 눈에는 그 하얀 눈밭이 마치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거대한 수의 서위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는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 쥐고 대문 밖을 내다보았다. 어젯밤의 악몽과 환영이 여전히 뇌리에 남아 그를 괴롭혔고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마치 독버섯처럼 포자를 터뜨리고 있었다. 하인들은 주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숨소리조차 죽인 채 마당에 눈을 쓸고 있었는데 그 빚을 소리마저 최만석에게는 신경을 긁는 소음으로 들렸다. 이 거칠이 그놈의 빚을 좀 살살할 수 없느냐. 아침부터 재수없게 시끄럽게 구는구나. 최만석이 괜한 트집을 잡으며 소리를 빽 질렀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걔 아무도 없어 지나가는 과객인데 목이나 좀 축이고 갑시다. 그 목소리는 마치 10년 전의 그날처럼, 아니 어젯밤 꿈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처럼 서늘하고도 익숙했다. 최만석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대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열린 대문 사이로 한 사내가 서 있었다. 남루하기 짝이 없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머리는 산발을 하여 얼굴에 반을 가리고 있었으며 발에는 다 달아빠진 집신을 신고 있었다. 영락없는 거짓골이었다. 하지만 최만석의 눈은 사내의 행색보다 그가 서 있는 위치에 고정되었다. 그곳은 정확히 10년 전 그 젊은 선비가 눈을 맞으며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대자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일치였다. 최만석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내 놈은 뭐냐? 아침부터 재수없게 거지가 꼬이다니. 썩 꺼지지 못할까? 그는 평소처럼 호통을 쳤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지는 최만석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섰다. 깡마른 몸집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거지는 고개를 들어 산발한 머리카락 사이로 최만석을 쏘아보았다. 그 눈빛. 흙탕물에 젖은 듯 탁한 겉모습과 달리 그 속의 동공은 마치 벼려진 칼날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주인장 인심이 여전히 야박하구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곳의 인심만은 어찌 이리도 한결같소. 거지가 입꼬리를 비틀며 내뱉은 말은 최만석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다. 1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최만석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옆에 서 있던 거칠이의 옷자락을 움켜쥐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거칠아, 저놈을 당장 내쫓아라. 아니 몽둥이로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내다 버려. 거칠이와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거지에게 달려들었다. 이 미친 거렁뱅이가 어디서 감히 행패야. 제 발로 걸어나갈 때 곱게 갈 것이지. 거칠이가 거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보통의 거지라면 비굴하게 빌거나 도망쳤을 터였다. 그러나 이 거지는 밀쳐진 채로도 꿋꿋이 균형을 잡고 서서 마치 하찮은 벌레를 보듯 거칠이를 내려다보았다. 손 치워라. 내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내 놈의 더러운 죄만 더할 뿐이다.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세가 담겨 있어 천하의 물에 베인 거칠이조차 순간 움찔하여 뒤로 물러서고 말았다. 최만석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뭐 하고 있느냐? 저놈이 미쳐서 헛소리를 짓거리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게냐? 쳐라. 쳐서 죽여도 좋다. 주인의 독촉에 하인들이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었을 때였다. 거지가 갑자기 허리춤에서 낡은 박 하나를 꺼내 들더니 마치 술병이라도 되는 양입에 대고 마시는 시렵을 하며 큰 소리로 시를 읊기 시작했다. 풍설푼쉐은 살을 내는 듯 차가우나 인면수심 렌면소신의 마음보다는 따뜻하구나. 황금으로 쌓은 성은 모래 위에 서 있고 한 맺힌 집시는 쇠보다 무겁네. 어찌하여 매화는 눈 속에서 피는가. 그것은 봄이 오면 썩은 눈이 녹아 사라짐을 알기 때문이라. 거지의 낭낭한 목소리는 마당을 가득 메우고 담장을 넘어 객주 밖으로까지 울려 퍼졌다. 그 시구 하나하나는 최만석의 추악한 과거와 현재를 적나라하게 꼬집고 있었다. 최만석은 귀를 막고 싶었다. 그 목소리, 저 억양 그리고 저 오만하리만큼 당당한 태도. 10년 전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기 전 자신을 노려보던 그 선비의 모습과 완벽하게 겹쳐졌다. 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그놈은 죽었어. 분명히 죽었단 말이다. 최만석은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며 주저앉았다. 그의 다리는 풀려버렸고 바지는 오줌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소란이 커지자 부엌에서 일하던 늙은 종 박노인이 무슨 일인가 싶어 뛰쳐나왔다. 박노인은 10년 전 최만석 몰래 그 선비에게 주먹밥을 쥐어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몽둥이를 든 하인들 사이에 둘러싸인 거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거지의 얼굴은 때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박노인은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주름이 지고 거칠어졌지만 그 콧날과 눈매 그리고 오른쪽 귀 밑에 있는 작은 점까지 박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리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도련님 설마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박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좌중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하인들은 몽둥이를 든 채 멈칫했고 최만석은 숨을 헐떡이며 박노인을 노려보았다. 거지는 박노인을 보더니 처음으로 차가운 표정을 풀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박영감, 아직도 살아있었구려. 그날 밤 주신 주먹밥 그 온기가 아니었다면 내 이미 저승객 귀신이 되었을 것이오. 그 말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박노인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어. 제가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부디 살아만 계시라고. 박노인은 거지의 흙투성이 바짓단을 붙잡고 오열했다.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오직 박노인의 울음소리만이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최만석은 이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죽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존재가 망령이 아닌 산 사람으로 돌아와
자신의 앞마당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공포는 이내 극도의 살해 살이로 바뀌었다. 이놈을 살려보내면 끝이다. 이놈이 입을 열어 10년 전에 이를 떠벌리고 다니면 자신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조 현감과의 거래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더 큰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 최만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옆에 있던 장작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번득였다.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났구나. 어디서 거지놈을 데려와서 도련님 타령이야. 여봐라, 문을 걸어 잠그거라. 오늘 이 마당에서 산놈이 나가는 꼴은 못 본다. 최만석의 고함에 거칠이와 하인들은 당황했지만 주인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대문을 쾅 닫아버렸다. 닫힌 대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세상과의 단절을 알렸다. 이제 객주마당은 밀실이 되었다. 최만석은 장작을 치켜들고 거지에게 다가갔다. 내 놈이 누구든 상관없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으니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주마. 살기등등한 위협에도 거지는 아니 김윤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박노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는 자신의 몸으로 노인을 가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다. 그의 옷소매 안에는 어젯밤 최만석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었다. 김윤재는 최만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만석 기회는 지금뿐이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친다면 하늘이 내린 징벌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최후의 통첩이었다. 그러나 탐욕에 눈이 멀고 공포에 잡아먹힌 최만석에게 그 말은 들리지 않았다. 닥쳐라. 이 거지놈이 어디서 훈계질이야. 최만석이 장작을 휘두르려는 찰나 객주의 담장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행인들의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군대가 진군하는 듯한 규칙적인 발소리, 그리고 말발굽 소리였다. 하지만 흥분한 최만석과 그의 하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김윤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10년 전의 힘없는 선비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그는 와신상담하며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냈다. 낮에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밤에는 숯불 빛에 책을 읽으며 오직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그가 견뎌낸 세월은 최만석이 쌓아올린 금보다 무거웠고 그가 품은 뜻은 최만석의 객주보다 높았다. 김윤재는 다가오는 몽둥이들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단전의 힘으로 호통을 쳤다. 네, 이놈들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그 일갈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마당을 울렸고 달려들던 하인들의 발을 묶어버렸다. 최만석은 주춤했지만 이미 엎질은 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작을 다시 고쳐쥐었다. 죽여버려. 그가 악을 쓰며 달려드는 순간 김윤재는 재빨리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뱃새로 만든 둥근 패였다. 그리고 동시에 대문이 우지끈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역졸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멈추어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행패를 부리느냐. 역졸들의 함성이 객주를 뒤흔들었다. 최만석의 장작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시선은 김윤재의 손에 들린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마패에 고정되었다. 3마리의 말이 새겨진 그 마패는 최만석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심판의 상징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바람소리도 새소리도 사라지고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다. 김윤재는 마패를 높이 치켜들며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다짐했던 그 말을 완성하듯 외쳤다. 암행어사 출도야. 그 외침은 최만석의 고막을 찢고 들어가 그의 썩어빠진 영혼을 산산조각 냈다. 그가 쌓아올린 부귀영화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거칠이는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역졸들이 퇴로를 차단한 뒤였다. 최만석은 들고 있던 장작을 힘없이 떨어뜨렸다. 장작은 툭 소리를 내며 눈 위에 떨어졌고 최만석의 다리도 꺾여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으며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만이 흘러나왔다.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김윤재는 천천히 최만석에게 다가갔다. 그의 낡은 집신이 눈을 밟는 소리, 뽀드득 뽀드득 하는 그 소리가 최만석에게는 사형 선고를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김윤재는 무릎 꿇은 최만석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최만석 그날 밤 네가 내게 주었던 것은 차가운 눈덩이였으나 나는 오늘 내게 뜨거운 법의 심판을 주러 왔다. 김윤재의 뒤로 박노인이 감격에 겨운 눈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열린 대문 밖으로는 수많은 백성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바람이 바뀌었다. 객주 안에 썩은 공기가 걷히고 차갑지만 맑은 정의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암행어사 출도야. 그 우렁찬 외침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객주의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리며 수십 명의 역졸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다. 푸른 옷을 입고 육모 방망이를 든 역졸들은 순식간에 객주 마당을 장악했고 몽둥이를 들고 설치던 최만석의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기만 할 뿐이었다. 그 혼란의 중심에 선 김윤재는 더 이상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아니었으니 그의 손에 들린 마패는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며 그곳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태워버릴 듯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최만석은 마치 벼락을 맞은 고목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윤재를 올려다보며 턱을 딱딱 부딪혔다. 어사라니. 이럴 수가. 그의 입에서는 헛바람 새는 소리만 나올 뿐 10년 동안 쌓아 올린 그의 오만함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져버렸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안채에서 술에 타차 떨어져 있던 조현감이 속옷 바람으로 허둥지둥 뛰쳐나왔는데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꿈마루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냐. 내 놈들은 누구기에 감히 관아의 수령이 머무는 곳에 함부로. 허경감은 고함을 치려다 김윤재의 손에 들린 마패와 눈이 마주치자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픽픽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는 채통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채 맨발로 눈밭을 기어 김윤재의 발치로 다가가 머리를 조아렸다. 아이고 어사또나리. 소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 최만석이란 자가 저를 속이고 이곳으로 유인하여 저는 그저 백성들의 삶을 살피러 왔을 뿐이옵니다. 비겁한 변명이 쏟아지자 최만석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현감을 노려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김윤재는 차가운 눈빛으로 발밑에서 꿈틀거리는 두 탐관오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겪었던 추위보다 더 매섭고 서늘했다. 조현감 백성의 삶을 살핀다 하였느냐. 내 놈이 살피는 백성의 삶이란 기름진 고기와 술로 배를 채우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것이더냐. 김윤재의 호통은 천둥소리처럼 마당을 울렸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최만석과 시선을 맞췄다. 최만석은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했다. 최만석 고개를 들어라. 네가 그토록 멸시하고 짓밟았던 그 거지가 지금 네 앞에 서 있다. 10년 전 네가 내게 주었던 모욕과 멸시는 내 뼈에 사무쳤고 네가 내쫓은 눈보라 속에서 나는 죽음 대신 복수의 칼을 갈았다. 김윤재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과 함께 그것을 넘어선 단호한 정의가 서려 있었다. 김윤재는 품속에서 또 하나의 물건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일장에서 최만석에게 보냈던 집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렇게 바랜 종이들을 엉성하게 이어 붙여 만든 너덜너덜한 책자 한 권이었다. 최만석은 그 책자를 보는 순간 잊고 있었던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라 숨이 젖을 뻔했다. 10년 전 그날 밤 최만석은 김윤재가 소중히 여기던 서책과 종이 뭉치를 빼서 갈기갈기 찢어 눈밭에 뿌려버렸었다. 글 공부 흥밥 빌어먹기도 힘든 주제에 무슨 개소리냐 라며 비웃던 자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김윤재는 그 책자를 최만석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보이느냐? 이것이 바로 네가 찢어발겼던 내 꿈이자 내 놈의 죄악을 기록한 장부다. 책자의 종이들은 풀과 밥풀로 기워져 있어 흉물스러웠으나 그 위에 적힌 글씨들은 한자 한자가 마치 칼로 새긴 듯 선명했다. 나는 그날 밤 눈 속에 파묻힌 이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얼어붙은 손가락이 터져 피가 흘러도 나는 이 종이를 버릴 수 없었다. 그리고 맹세했다. 언젠가 이 종이 위에 내 놈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여 천하에 알리겠노라고.
김윤재는 책자를 펼쳐 낭독하기 시작했다. 을미년 3월 소장농 김씨의 땅 500평을 강제로 빼앗고 그를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죄. 병신년 7월 관아의 창고에 있던 구율미 백석을 빼돌려 내 놈의 곡간을 채운 죄. 정유년 10월 흉년이 들어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을 놓아 자식을 노비로 팔게 한 죄. 김윤재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과 담장 밖에서 숨죽여 듣고 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과 분노의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 고을 백성들이 흘린 피눈물의 역사였다. 최만석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애원했다. 어사또 나리 사 살려주십시오. 제 재산의 절반 아니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이 늙은이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는 바닥에 머리를 두쓰며 피를 흘렸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던 그의 신념은 마패의 위험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다. 김윤재는 싸늘하게 웃었다. 내 재산, 그것이 어찌 내 것이냐. 그것은 모두 네가 훔치고 빼앗은 백성들의 고열이다. 훔친 물건으로 주인의 용서를 사려 하다니. 내 놈의 탐욕은 끝이 없구나. 김윤재는 역졸들에게 손짓했다. 여봐라. 이 죄인들을 당장 포박하여라. 조현감은 관복을 벗기고 관하로 압송하여 국문을 기다리게 하고 최만석은 이 자리에서 형틀에 묶어라. 내 직접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역졸들이 달려들어 조현감의 관복을 벗겨내고 오랏줄로 꽁꽁 묶었다. 현감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한양에 내 뒷배가 얼마나 많은데? 라며 발버둥 쳤지만 역졸의 몽둥이 찜질에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 나갔다. 이어 역졸들은 최만석을 끌어내어 마당 한가운데 급조한 형틀에 매달았다. 거칠이와 다른 하인들도 줄줄이 굴비 엮이듯 포박당에 무릎 꿇려졌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완전히 열리며 담장 밖에서 서성이던 백성들이 봇물 터지듯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10년 동안 최만석의 폭정에 시달려온 피해자들이었다. 뼈만 앙상한 노인 아이를, 업은 안악내 다리를, 저는 장정들이 분노와 서름에 찬 눈빛으로 형틀에 묶인 최만석을 노려보았다. 김윤재는 백성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최만석을 볼 때와는 달리 따뜻하고 슬펐다. 고을 백성들은 들으라 늦게 와서 미안하다. 너희들의 고통을 너무 오래 외면하여 미안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니 너희의 억울함을 모두 토해내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군중 속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한 노파가 뛰쳐나와 최만석에게 돌멩이를 던지며 울부짖었다. 내 아들을 살려내라. 내 놈이 뺏어간 내 아들을 살려내란 말이다. 돌멩이는 최만석의 이마에 맞아 피를 냈지만 그는 고통보다 백성들의 눈빛이 더 무서워 눈을 감아버렸다. 이어 수많은 사람이 그동안 당했던 서름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파도가 되었고 그 파도는 최만석이라는 둑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김윤재는 다시금 목소리를 높여 판결을 내렸다. 죄인, 최만석은 들어라. 너는 재물을 탐하여 인륜을 저버렸고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을 유린하였다. 네가 쌓은 금은탑은 오늘부로 무너질 것이며 네가 흘리게 한 백성들의 눈물은 형벌이 되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봐라. 죄인 최만석에게 곤장 100대를 쳐라. 그리고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원래 주인인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김윤재의 판결에 백성들은 와하고 함성을 질렀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해방의 외침이었다. 형 집행관이 곤장을 높이 치켜들었고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최만석의 등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으악! 사 살려주시오. 내 돈 내 땅. 최만석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재산을 부르짖었다. 곤장이 내리꽂힐 때마다 그의 살점이 터지고 피가 튀었지만 그를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박노인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드디어 세상의 도리가 바로 섰습니다. 박노인은 김윤재의 뒷모습을 보며 10년 전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던 그 초라했던 선비의 등을 떠올렸다. 그때의 등은 처량해 보였지만 지금의 등은 태산처럼 거대하고 듬직해 보였다. 곤장 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고을 전체에 울리는 경종이자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북소리와도 같았다. 최만석이 기절했다가 찬물을 맞고 깨어나기를 반복하는 동안
김윤재는 마당 한구석에 쌓여있던 장부들, 즉 최만석이 불법으로 작성한 노비 문서와 고리대금 장부들을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는 횃불을 가져와 그 장부 더미에 불을 붙였다. 보아라, 너희를 제삼매던 사슬이 탄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 불길이 치솟아 오르며 검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다. 백성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며 만세를 불렀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10년 전 김윤재가 찢긴 종이를 주워 모으며 흘렸던 피눈물도 백성들의 한숨도 모두 연기가 되어 날아가고 있었다.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하늘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눈은 10년 전 그날 밤처럼 살을 내는 눈보라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러운 세상을 덮어주고 상처 입은 땅을 위로해주는 포근한 한방눈이었다. 김윤재는 눈을 맞으며 형틀에 축 늘어진 최만석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최만석, 너는 돈으로 따뜻함을 살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진정한 따뜻함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가 내게 주지 않았던 그 온기를 나는 이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최만석은 흐릿한 눈으로 김윤재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시대는 끝났고 그의 곁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객주의 마당은 이제 심판장이 아닌 축제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역졸들은 곡간을 열어 쌀과 비단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고 굶주린 아이들은 생전 처음 배불리 먹을 생각에 환한 웃음을 지었다. 김윤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갓끈을 고쳐맸다. 그의 품속에는 찢어지고 기워진 그 낡은 책자가 여전히 뜨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어떤 보물보다 값진 승리의 증표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뿐이었다. 눈송이는 계속해서 내려와 최만석이 흘린 피를 하얗게 덮어주었고 고을에는 긴 겨울이 끝나고 진정한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고요가 찾아왔다. 객주 마당을 가득 메웠던 분노의 함성은 사그라들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따스한 봄 햇살과 사람들의 웃음소리였다. 최만석이 그토록 아끼던 객주의 높은 담장은 허물어졌고 굳게 닫혀있던 대문은 이제 밤낮으로 활짝 열려 오가는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었다. 관아의 형리들에게 끌려가 혹독한 죗값을 치른 최만석과 조현감의 소식은 흉흉한 소문이 되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으나 그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최만석의 전 재산은 낱낱이 조사되어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아갔고 갈 곳 없는 고아들과 노인들을 위한 구휼미로 쓰이게 되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고을의 탁한 공기는 맑게 정화되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겨울의 끝자락, 잔설이 녹아 처마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가 경쾌하게 들리는 어느 날 오후였다. 박노인은 객주 한 채, 예전에는 감히 발도 들일 수 없었던 상석에 앉아 김윤재와 마주하고 있었다. 김윤재는 더 이상 암행어사의 관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10년 전 떠날 때처럼 간편한 평복 차림이었으나 그 기품과 온화함은 비단옷으로도 감출 수 없는 것이었다. 상위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술상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 2그릇이 놓여 있었다. 김윤재는 직접 술병을 들어 박노인의 잔에 맑은 청주를 따랐다. 어르신 받으십시오. 이것은 10년 전 그 차가운 주먹밥에 대한 제 작은 보답입니다. 박노인은 황공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손으로 잔을 받았다. 아이고 도련님, 아니 어사또 날이 당치 않습니다. 천한 늙은이가 어찌 나으리께 술을 받는단 말입니까? 박노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떨리고 있었으나 그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다. 김윤재는 미소 지으며 박노인의 손을 잡아주었다. 천하다니요. 그날 밤 얼어 죽어가던 저를 살린 것은 벼슬아치의 권세도 부자의 황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르신의 그 투박한 손과 따뜻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르신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은인입니다. 김윤재의 진심 어린 말에 박노인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술잔을 비운 후 김윤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당 한구석 10년 전 자신이 내동댕이 쳐졌던 그 눈밭 위에는 어느새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담장 너머로 절뚝거리며 지나가는 한 사내의 모습이 보였다. 넉마를 걸치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최만석이었다.
곤장을 맞아 성취하는 다리를 질질 끌며 자신이 쫓아냈던 거지들보다 더 비참한 몰골로 동량을 다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철저한 무관심과 경멸. 그것은 최만석이 평생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었고 이제는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형벌이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객주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김윤재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쥐새끼처럼 골목길로 숨어들었다. 김윤재는 그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흐르지 않고 고이면 반드시 썩게 마련이지요. 그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었으니 이보다 더 큰 가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 노인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요. 나으리 덕분에 이제야 세상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 늙은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김윤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래오래 사셔서 이 고을이 그리고 새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커가는 것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식사를 마친 김윤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떠날 시간이었다. 그는 보찜을 메고 갓끈을 단단히 조였다. 박노인과 객주의 새로운 주인이 된 마을 사람들이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왔다. 사람들은 김윤재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 애쓰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어사또 나리,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김윤재는 그들에게 일일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다시는 10년 전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권력은 백성 위에서 군림하는 칼이 아니라 백성을 비와 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우산이어야 합니다. 부디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며 사십시오. 김윤재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 고갯마루에 올랐을 때 하늘에서는 한방눈 대신 꽃비가 내리고 있었다. 길가에 서 있는 늙은 매화나무가 긴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붉은 꽃망울을 터뜨린 것이다. 바람에 흩날리는 매화 꽃잎은 마치 10년 전 그가 흘렸던 피눈물이 승화되어 축복으로 내리는 듯했다. 김윤재는 잠시 멈춰서서 그 매화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앙상하고 비틀린 가지에서 어찌 이리도 고운 꽃이 피어나는지 자연의 이치는 인간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모진 추위와 시련을 견뎌낸 자만이 비로소 진정한 향기를 피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품속에서 낡은 집신 한 짝을 꺼냈다. 최만석에게 보냈던 것과 짝을 이루는 10년 전 그날 밤 자신이 신었던 나머지 한 짝이었다. 그는 그 집신을 매화나무 아래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제 과거의 아픔과 증오 그리고 복수심마저도 이곳에 묻어두고 가겠다는 의미였다. 집신 위로 붉은 매화 꽃잎이 살포시 내려앉았다. 김윤재의 얼굴에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가 사라지고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가자.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을 또 다른 나를 찾아서. 김윤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넘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져 점이 되었지만 그가 남긴 발자국은 봄 햇살 아래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불의는 사라지고 정의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믿음을 남긴 채 암행어사 김윤재는 또 다른 전설이 되어 바람 속으로 사라져갔다. 고갯마루에는 매화 향기만이 은은하게 남아오가는 나그네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하여도 그날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벼슬아치들에게는 서늘한 경종으로,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따뜻한 희망으로, 그리하여 사람들은 춥고 배고픈 밤이 찾아올 때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언젠가 매화가 피는 날, 낡은 집신을 신은 의인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